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을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보통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 이것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술이 잘 된 건가요? 자, 이 질문이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일단 수술이라고 하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잘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그거를 이제 좀 제가 나름대로 한번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는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슴술이 성공했냐 안 했냐, 그 성공 여부를 따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 광범위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객관적인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만 가게 되면은 그냥 나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 다음서부터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제 서로 누구나 이렇게 봐도 야, 저거는 정말 잘 됐구나. 저거는 정말 좀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키포인트만 한번 짚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가슴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방 확대술이죠. 유방 확대술은 결국은 사람 몸속에다가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형물을 집어넣는 걸로 끝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자, 절개, 박리,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봉합, 딱 이 네 과정으로 끝나는 수술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단순한 수술이죠. 성형수술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도 가슴술은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보형물을 집어 넣었는데 그 단순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요. 가장 큰 변수가 보형물의 위치 이동이에요. 자,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이 원래는 자, 우리가 이렇게 포켓을 만들고 거기다가 보형물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자, 이 자리에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형물이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가슴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그림에서 특성을 보시면은 유두가 아래쪽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형물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유두는 아래쪽을 쳐다보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보형물이 아래쪽으로 이게 너무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유두는 당연히 천장 쪽을 쳐다보겠죠. 자, 보형물이 만약에 안쪽으로 이제 너무 가버렸다. 그러면 유두는 바깥쪽을 쳐다보겠죠. 반대로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너무 가버렸다. 자, 그러면 유두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안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위치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두의 시선이에요. 유두의 시선입니다. 유두의 시선이 정확하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거나 약간 정도 위쪽을 쳐다보는 그런 정도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것을 보면은 보형물 포지션이 잘 잡혀가지고서는 자리가 잡혀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쉬우냐? 자기 스스로의 가슴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은 첫째는 양쪽 가슴이 다르게 달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 가슴은 좀 위에 달려 있고 이쪽 가슴은 좀 밑으로 달려 있고 미세하게 그런 차이들이 다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시작서부터 이 가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슴을 전체적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 가슴이 유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양쪽을 따로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냥 통으로 딱 보면서 이거 예쁘다 안 예쁘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 유두의 시선 그리고 보형물의 위치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제3자가 가슴을 이제 볼 때와 달리 본인 스스로가 1인칭으로 자기 가슴을 봤을 때에는 자기 눈은 항상 시선은 가슴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내가 거울을 본다 라고 했을 때에도 시선은 항상 자기 유방보다 더 유방을 아래쪽으로 내려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왜곡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유해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진을 갖다가 이제 찍는데 거울에 대고 사진을 찍든지 셀카를 찍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카메라의 렌즈가 이 유두, 이 레벨하고 수평에 있어야 돼요. 수평에 있는 상태에서 찍고 그거를 사진을 갖다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시리얼하게 계속 관찰을 해보면 내가 가슴이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회복이, 또는 안 좋은 쪽으로 회복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재수술 상담에서도 이 보형물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들을 많이 접수를 하게 돼요. 물론 구축도 이제 사실은 구축이라고 하는 것도 보형물의 위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3급이나 4급 구축으로 이렇게 고도의 구축에 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피막이 너무 두꺼워지고 힘이 세지면서 보형물 한쪽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보형물의 위치의 문제가 같이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대칭으로 나타나죠. 자, 두 번째는 염증과 과미염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염증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인들이 있어요. 부종, 그 다음에 발적, 그리고 압통, 국소열감. 자, 이런 네 가지가 염증의 주요한 네 가지 사인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부종이란 부어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적이라고 하는 건 시뻘겋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통은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거고, 국소열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 뜨끈뜨끈 한 거예요. 자, 요런 네 가지가 다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요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같이 있어서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염증이 발생했구나라고 이제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수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사람 몸속에는 세균이 없어요. 근데 칼로 째고 그거를 열고 뭔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피부에 묻어 있었던 세균들이 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특히 가슴성의 경우에는 보형물이라고 하는 게 이물질이잖아요. 이런 이물질이 바깥에 있는 세균을 갖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서는 들어와서 인체 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수술 이후, 수술 직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염증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은 수술하고 한 2주, 길어도 3주, 그 이전 동안에가 염증의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상황이 끝날 건 다 끝났고 그거가 지나갔으면 상당히 안심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형물이 들어가서 체내에서 피막에 이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거 한 3주면은 거의 대부분 둘러싸거든요. 이런 피막이 일단은 쌓아주면 이 보형물 주변으로 묻어 있었던 세균들, 얘네들은 하나의 동면 상태에 들어간다.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피를 공급을 못 받거든요. 일단 피막이 쌓이고 나면은 피든 영양소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들도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묻어 있으면서 마치 이제 겨울잠 자듯이 이제 그렇게 하나의 막을 형성한다. 이제 그게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그런 식으로 일단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얘네들이 뭐 고름이 찬다든가 그게 막 그 염증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조직을 막 파괴한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그 전에 염증이 생길 거는 이제 다 생겨 벌써 상처 다 열리고 뭐 고름 줄줄 나오고 벌써 다 끝나버립니다. 2주 3주 이내에. 그래서 첫 시기에 이런 어떤 염증의 주요 증상들이 있는지 징후들이 있는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 촉감과 이제 이물감. 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가슴을 갖다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좀 흔들어 봐야 돼요. 자, 12시, 뭐 3시, 6시, 9시 이런 식으로 밀고 해가지고서는 이 보형물이 바닥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껍질, 그러니까 유방 외피 조직은 가는데 보형물은 안 따라간다든가. 자, 이런 그 상황이 돼 있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구축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좀 이런 거를 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축은 사실은 이제 뭐 진단하기 어려운 부작용은 아니죠. 그냥 딱 보면은 한번 딱 만져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자,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구축 진단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쪽 가슴은 굉장히 보형물이 모바일하고 또 부들부들하고 소프트한 느낌인데, 이쪽 가슴은 거기에 비해서는 덜 소프트해. 만약에 여기를 만져보지 않았으면 이쪽이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정상 분포로 봤을 때는 이쪽이나 이쪽이 다 정상인데 양쪽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자, 이쪽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자, 너무 딱딱해? 구축 아니야?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보형물을 이렇게 밀어보는 거죠. 자, 밀어보고, 보형물이 바닥에 너무 달라붙어 있지는 않은가, 또는, 유방의 살과 보형물이 너무 서로 따로 놀지는 않는가, 자,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보셔서, 같은 통 속으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유도리 있게 움직인다. 또 이제 이런 느낌이면은, 사실은 구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형물이 너무 속안에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반대로 딱 이렇게 밀어보면은 보형물은 절로 가버리고 살은 오히려 못 쫓아가는, 자, 이런 상황이면은 포켓이 너무 크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보형물은 속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놀게 되면은 이제 그게 옛날 가슴 수술을 하던 의사들이 누웠을 때 이제 가슴이 이렇게 쭉 퍼져야지 그게 자연스럽다. 밖으로 엎은 것처럼 이렇게 혹처럼 붙어 있으면은 부자연스럽고 누웠을 때 쭉 퍼져야지 예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켓을 갖다가 과도하게 크게 만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야지 뭐 구축도 잘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죠. 그건 이제 옛날 얘기였고, 보형물 사이즈하고 포켓하고 사이즈 갖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게 운동장처럼 넓어져 버리게 되면은 보형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깥에서 만졌을 때 이물감이 느껴져요. 이건 뭔가 해 넣었구나. 집어 넣은 거네. 가짜네. 수술했네.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 가서 만졌을 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물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해서 이 보형물 뭐 수술을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환자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도 문제고 너무 과도하게 노는 것도 문제죠. 그냥 가슴하고 보형물은 한 통 속으로 돌아다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웠을 때 이게 너무 많이 퍼지지 않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보형물은 뭐 누웠을 때 얼마나 퍼지나,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보형물의 볼륨과 사이즈에 맞게 포켓을 의사가 구성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네 번째는 누구나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어떤 의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은 대칭이에요. 유방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다른 조직이에요. 양쪽이 똑같은 퀄리티로 되어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흉곽 자체가 비대칭이기 때문이에요. 뼈대도 비대칭이고. 자, 왼쪽은 심장이죠. 오른쪽에는 폐밖에 없고 또 혈관들이 있고. 왼쪽의 폐와 오른쪽의 폐는 생긴 것도 틀리고 볼륨도 틀려요. 그래서 흉곽 자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늑골이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늑골, 이 위에 얹어져 있는 유방. 자,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 가슴이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겠느냐?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서 왼쪽 유방이 더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늑골 자체가 또 튀어나와 있다가 보니까 피부가 그것을 이제 싸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고, 유방도 왼쪽 유방이 더 위로 올라붙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자, 대칭성은 따라서 수술 전에 가슴이 대칭인 사람은 정말로 드물다. 한 1% 될까 싶어요.
99%는 양쪽이 닳는 상태에서 유방 확대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이제 PC나 모바일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보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허리나 목이 척추가 안 휘어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어디로든 굽어 있어요. 자, 척추 측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양쪽 유방을 담고 있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양쪽이 또 이제 틀어져 있으니까 그럼 수술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미들라인이 어디냐. 정중선에서 양쪽 갖다가 대칭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도 그런 대칭을 나누는 정중선 자체가 같이 틀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칭을 맞추는 게 체형 자체에서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양쪽 유방의 볼륨의 차이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대부분 좀 더 큰 모형물이더라고 왼쪽에 좀 더 작은 모형물이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거는 참 쉬운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오른쪽 가슴이 더 작고 왼쪽 가슴이 더 크더라. 그런데 이쪽에 그러면 이제 더 큰 모형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밑주름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더 큰 모형물을 넣어야 되는데 확대를 더해서 더 큰 모양물을 넣으면 밑주름선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여기가 더 밑주름선 아래쪽에 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더 이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자 볼륨은 맞았는데 양쪽 밑주름선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자 이런 경우가 답이 없다는 거죠. 또는 근데 만약 반대의 경우에 더 작은 쪽 가슴이 밑주름선 위에 있고 큰 쪽 가슴이 밑주름선 아래에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좋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 마음대로 이런 게 다 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오리지널 가슴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자 일단 오늘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제 맛배기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보형물의 위치를 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그거를 환자분 본인이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뭐 유두의 시상을 봐야 된다. 또 이제 염증이나 감염 같은 문제는 이런 네 가지 어떤 증상이 같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술 후의 시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촉감이나 이런 같은 경우도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한번 밀어보시는 것 정도 어렵지 않을 거고 대칭성의 문제는 수술 전에 자기 유방의 어떤 사진도 보고 자기 유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또 집도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 같이 평가를 해보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 결과가 이렇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환자분 본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깨워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